아침에 신문을 펼쳤을 때 당신이 사는 물건, 만지는 물건, 선물하는 물건, 혹은 애정의 상징으로 간직하던 것이 곧 가치와 의미를 바꾸게 된다는 소식을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스며드는 미묘한 변화가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되었지만 가장 사적인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거친 전환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워싱턴에서 내려진 한 번의 서명, 힘과 경제적 독립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을 조이는 결정이 있습니다. 지구 한쪽에는 인도의 장인들이 원석을 절대적인 빛으로 바꾸는 작업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잘리고 켜져서 집과 꿈의 구조가 되는 캐나다의 숲이 있습니다. 며칠 만에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국제 무역이 아니라 인간적 결과와 점점 더 동떨어진 정치 게임판 위에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 보고서 속에 묻힌 기술적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삶의 재계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인도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부과한 관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서양과 국경을 넘어 누군가가 더 이상 살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약혼 반지의 가격이나 한 가족이 지으려던 집의 최종 비용으로 나타나는 인상입니다. 이제 이런 조치는 가족의 선택 안으로 들어오고 더 이상 외교 협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 문제로 변했습니다. 공식적인 약속은 간단합니다. 미국 경제의 힘을 이용해 더 나은 협정을 얻겠다. 하지만 이 더 나은이란 것이 그 이익의 대가가 선택권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전가된다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새로운 정책 속에서 두 개의 지점이 긴장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첫째, 인도산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 특히 다이아몬드 시장에 큰 타격을 줍니다. 둘째,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에 대한 세율이 35%를 넘도록 인상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단순한 통계로 보이는 이 숫자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미뤄진 선택, 줄어든 꿈, 포기된 투자로 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세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 뚜렷한 윤곽을 드러냅니다.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수세기와 문화를 넘어 약속, 헌신, 축하의 상징이 되어온 물건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다이아몬드가 인도에서 절단되고 연마된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사소한 세부 사항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희소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글로벌 시장의 척추입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50%로 뛰어오를 때 이는 단순히 상품 가격을 올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과 소비가 만나는 방식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뉴욕의 한 보석상은 이제 이 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공급자와 고객이 나누던 부담이 이제 거의 전적으로 구매자에게 전가됩니다. 전통적으로 연말이 보석 수요의 절정기라면 이제 현실은 진열장이 더 비싸지고 시선이 더 신중해질 것을 말해줍니다. 한편 너무 흔해서 눈에 띄지 않는 캐나다 목재 역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작은 집부터 대규모 개발까지 세우는 데 쓰이는 이 목재는 내 집 마련이라는 미국식 꿈의 물리적 토대입니다. 일부 관세를 2배로 늘려 세율이 35%를 넘기게 되면 워싱턴은 단순히 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벽 하나, 지붕 하나, 평방미터 하나의 최종 가격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택 한 채당 약 $6,000가 추가되는 비용은 금융대출이 필요한 사람이나 임대와 구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 설계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벽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산업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치와 독점의 상징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적 필요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두 산업은 누가 해변에 있든 깊은 바다에 있든 상관없이 밀려드는 동일한 관세의 파도에 함께 휩쓸립니다.
공식적인 명분은 다른 나라를 협상에서 양보하게 압박하는 것이라지만 무역 파트너를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곧 이 상품 흐름에 의존하는 자국민까지 압박하는 것은 아닐까요? 경제적 승리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아직 계산되지 않은 정치 사회적 비용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조치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8월 1일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와 캐나다뿐 아니라 긴 목록의 무역 파트너를 겨냥한 관세 프로그램을 가속화해 왔습니다. 핵심 논리는 단순합니다. 미국을 힘 있는 위치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논리와 달리 효과는 복잡합니다. 보석 가격이 오르면 단순히 판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운송에서 광고까지 이어지는 고용이 줄어듭니다. 목재 가격이 오르면 집값이 오를 뿐 아니라 건설이 줄고 고용이 줄고 세수가 줄어듭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공식 담론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생활비가 오르고 있다고 느끼면 행동을 바꿉니다. 구매를 미루고 결정을 늦추고 신뢰를 잃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메아리처럼 번져 초기 관세의 표적이 아니었던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목재에서 시작된 변화가 여행, 의류, 가전제품 지출 축소로 이어져 통제하기 어려운 연쇄 반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결정 이후 미국 시장은 이미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격 상승 때문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반응 때문입니다. 소매상들은 공급자와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하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건설사들은 일정을 재검토합니다. 가정은 가계부를 다시 짜고 계획을 유지할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런 일들은 관세의 전면적 효과가 나타나기 전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나라 전체가 숨을 죽이고 파도가 어디까지 밀려올지를 기다리는 듯합니다. 이 새로운 무역 환경의 중심에서 인도는 글로벌 보석 시장의 필수적인 톱니바퀴처럼 뛰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산 거점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는 기술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산이자 평생을 바쳐 완벽한 컷을 갈고 닦는 장인들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전통의 땅입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10개 중 9개가 이곳에서 절단되고 연마되며 전통과 첨단 기술이 뒤섞인 거리와 공방에서 탄생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귀한 보석이 미국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두꺼운 장벽이 생겼습니다. 워싱턴이 건조하고도 번복 불가능한 방식으로 발표한 25%에서 50%로 치솟은 관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충격이 아니라 상징적 충격이기도 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다듬어 온 시장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내려진 한 번의 결정에 의해 순식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이 산업을 이어주는 인간적인 연결고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것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시행 즉시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소폭의 조정으로, 그 다음에는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가격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결혼 25주년을 기념해 반지를 새로 맞추려던 52살의 한 여성은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물건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구매를 무기한 미룰 것인지를 두고 갈등합니다. 그녀는 처음 반지를 받았던 날과 그 안에 담긴 약속들을 떠올리며 상징마저도 자신의 삶과 무관한 분쟁에 휘말린 시대에 전통을 고집하는 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자문합니다. 뉴욕의 다이아몬드 지구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업을 이어온 소규모 보석상 주인들, 특히 이민자 후손들은 발밑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 관세가 10%였을 때는 협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공급자가 일부를, 상인이 일부를 부담했고 최종 소비자는 소폭의 인상만 체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50%가 되자 더 이상 여유가 없습니다.
최종 가격은 급격히 오르고 고객과의 대화는 난처해집니다. 탐욕이 아니라 생존 때문에 오른 가격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세의 무게는 금값이 이미 몇 년 전에 2배가 된 상황에서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기초 재료가 비싸지고 여기에 수입세까지 목을 죄니 그 압박은 잔인합니다. 미국 중산층 다수에게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진짜 보석을 구입한다는 발상은 점점 손이 닿지 않는 사치로 들립니다. 한때 기억을 영원히 새기는 방식이었던 것이 이제는 월 예산을 갉아먹는 계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영향은 깊습니다. 30에서 65살 사이의 남녀, 곧 성인이 되면 당연히 거치는 의식처럼 여겨졌던 순간들이 이제는 사라져갑니다. 상실감은 물건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그 물건이 의미하는 바 때문입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선이 끊어져 한때 가능하고 소중했던 행위들이 점점 멀어지는 듯합니다. 일부 소비자는 문제를 우회하려 합니다.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의 항공편을 검색하며 더 합리적인 가격의 물건을 사려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에게 이는 비현실적입니다. 단순히 여행 경비 때문만이 아니라 돌아올 때 부딪히게 될 다른 세금과 복잡한 절차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공 다이아몬드 같은 대안을 택하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동일한 감정적 가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냥 포기하고 상징적인 선물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결코 같은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인도 장인들이 점점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주문이 줄어드는 것은 인원 감축, 초과 근무 취소, 불확실한 미래로 직결됩니다. 여기서 위태로워지는 것은 단순한 양국 간 무역이 아니라 산업 전체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의 생존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은 공식 연설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정책의 인간적 파급력을 보여주는 쪽은 바로 이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판 위에는 경제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퀸스에서 3대째 가게를 운영하는 한 보석상 주인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들려줍니다. 한 부부가 2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저축이 담긴 작은 봉투를 들고 매장에 왔습니다. 결혼 40주년을 맞아 서약을 갱신하려고 새 반지를 사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보고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만 남기고 빈손으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단순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수천 번 반복되어 어떤 그래프보다 훨씬 복잡한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나 무역이 아닙니다. 그것이 경제의 결정이 바다를 건너 개인의 삶을 건드리는 방식입니다. 빠듯한 예산과 소중한 기억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쓰는 돈의 액수 하나하나가 감정과 상징의 무게를 지닙니다. 그러나 공식 발언 속에서는 모든 것이 전략 협상, 국익 수호로만 포장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설계하는 지도자들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인도산 다이아몬드에 부과된 관세는 단순한 경제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과 같은 인물들의 사고방식, 삶의 역사, 세계관이 반영된 것입니다. 각 결정에는 젊은 시절의 야망부터 권력의 이면에서 얽히는 전략과 모순까지 그들의 궤적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대통령들의 전기를 아는 것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를 해독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그리고 통찰력 있게 담은 특별 전자책이 준비되어 있으며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륙의 극북, 울창한 숲이 캐나다 경제에서 가장 전통적인 산업 중 하나를 떠받치는 곳에서 톱날 소리와 갓 잘린 나무 냄새는 이제 단순히 입방미터로만 측정할 수 없는 긴장감을 품고 있습니다. 미국 건축에 깊이 스며든 침엽수 목재는 수십 년 동안 신뢰의 재료, 품질과 일관성의 상징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입 비용을
3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관세 발표 이후 국경을 넘는 한 통나무마다 짊어진 무게는 더 이상 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영향은 제재소나 기업 회계표에만 그치지 않고 집을 꿈꾸던 가족들의 대화 속으로 새우며듭니다. 나 벽돌 하나 쌓이지 않았는데 최종 가격이 수천 달러나 올라버린 현실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처럼 구매를 미루거나 대체할 수 있는 사치품과 달리 목재는 삶을 세우는 지붕과 벽이라는 기본적 필요의 척추입니다. 미국 중산층에게 집을 사는 일은 이미 변동성 높은 금융금리,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그리고 치솟는 토지 가격과 싸우는 장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주에 새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시작되어 혹독한 겨울처럼 국경을 넘어온 정치적 결정입니다. 조심스럽게 계산해 마련한 소박한 건축 계획에 무역 분쟁 때문에 약 6천 달러를 추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건설사와의 회의가 매번 예산 삭감과 포기 목록 작성으로 변할 때 어떻게 희망을 지킬 수 있을까요? 최근 몇 년간 산불과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를 겪은 지역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가혹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가족들이 재건을 계획할 때는 없었던 추가 비용이 이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전에는 노력과 회복력의 문제였던 일이 이제는 접근성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재건을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꿈을 이어가고 어떤 꿈을 포기할지 누가 결정합니까? 이미 비용 압박을 받는 보험사들은 보상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고, 이는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집을 다시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영향이 번져가자 캐나다 정부는 자국 목재 산업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12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 발표는 얼핏 안정감을 주는 제스처로 보입니다. 제재소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대출 보증에 7억 달러, 시장 다변화와 신제품 개발에 5억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은 오타와가 행동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이미 유럽과 아시아의 포화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이 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기에 충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근본적인 적응을 미루는 임시 방편에 불과할까요? 제재소 노동자들에게 관세 정책은 추상적 토론이 아닙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일과 대안이 거의 없는 도시에서 실업을 마주하는 일의 갈림길입니다. 이미 어떤 이들은 영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교대 시간 단축, 신규 채용 중단, 복리후생 축소, 생산 라인의 변화 하나하나는 노동자들의 임금에 의존하는 식료품점, 자동차 정비소, 소매점에까지 파장을 미칩니다. 이는 첫 번째 도미노를 넘긴 순간부터 멀리까지 이어지는 연쇄 효과입니다. 외부에서 보아서는 다음 회의가 또 다른 해고 소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 구내식당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미국의 건설사들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재 재검토, 계약 재협상, 프로젝트 연기. 일부는 남부주의 다른 공급처를 찾으며 다른 종류의 목재를 사용하는 대안을 시도하지만 이는 품질 저하, 공급 제한, 더 비싼 운송비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무역 파트너십은 전화 한 통이나 긴급 계약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곧 돈이기에 지연은 단순한 손실을 넘어 투자자와 고객의 신뢰 하락을 의미합니다. 상징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목재 무역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이웃 간 협력의 표시였고 경제를 움직이는 톱니였습니다. 이 연결고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면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안정성 인식의 균열을 만듭니다. 이 균열이 영구적 거리감으로 변해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역사적 의존을 줄이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양국의 미래 세대 건설업자, 건축가, 가족들에게 어떤 결과를 남길까요? 오타와의 논의는 이런 딜레마를 반영합니다.
연방정부가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두려 하는 반면 주 정부 지도자들은 대응책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의 전략 산업을 겨냥한 맞대응을 주장하고 또 다른 이들은 특히 이미 한계에서 운영되는 중소기업에 있어 보복의 악순환이 해롭다고 경고합니다. 이 내부 갈등은 한 나라 안에서도 외부 결정에 경제가 휘둘릴 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합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범한 소비자들도 원치 않게 적응해 나갑니다. 새집 대신 소규모 리모델링을 선택하고 기존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며 계획을 무기한 연기합니다. 이런 행동이 수천 번 반복되면 건설 부문 전체가 느려지고 건축가는 주문이 줄고 엔지니어는 계약이 중단되며 자재상은 매출 하락을 겪습니다. 이는 필수적인 톱니가 느리게 돌아가는데 누구도 속도를 높이지 못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일 것입니다. 목재 관세만으로도 몇 달 만에 이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다른 핵심 제품에 비슷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철강, 시멘트, 건설 장비 수입 비용이 급등한다면 우리는 지금 단지 훨씬 깊은 경제 재편의 시작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각 핵심 자재가 전락하는 시대의 서막을 답은 불분명하고 바로 그 불확실성이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캐나다 목재에 대한 관세는 전략적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내린 결정이 의도와는 훨씬 다른 연쇄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재정뿐 아니라 신뢰, 안정감, 그리고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방식까지 흔듭니다. 경제적 국경이 지리적 국경만큼이나 결정적인 세상에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과연 이 새로운 방식의 동맹국 압박에 따른 대가를 기꺼이 치를 것인가? 이 대화가 당신에게 의미 있고 먼 결정이 어떻게 가까운 삶을 형성하는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켰다면 지금이 더 깊이 참여할 순간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하며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 논의를 계속 살리고 종종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지만 모두의 진로를 결정짓는 이야기들의 목소리를 보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사이렌도 대문짝만한 헤드라인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계약서의 행간, 급히 오가는 전화 속 속삭임, 그리고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의 신중한 시선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워싱턴의 집무실에서 마치 덫을 완벽히 채우듯 새로운 관세 패키지가 작성되고 서명되었습니다. 그 세금은 한두 개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그물이 되어 60개가 넘는 국가를 덮었고 산업 거인부터 전략적 파트너로 여겨졌던 이들까지 모두 걸려들게 했습니다. 공식 담론은 이제 더 강경하게 협상할 때라는 약속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강경함이 곧 승리일까요? 그리고 경직이 힘을 넘어 고립이 될 때 그 선택의 무게를 가장 먼저 느끼는 이는 누구일까요? 새로운 세율 목록은 일부에게는 10%, 다른 이들에게는 50%로 어떤 블록 전체에는 15%,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에는 40%, 특정 전략 물자에는 암묵적으로 100%까지 위협하는 형태로 작성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이 국경 안에서 생산하는 자는 보호받고 밖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그 특권의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루아침에 예고 없이 준비할 틈도 없이 규칙이 바뀔 수 있다는 세계에 대한 직설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술 산업은 최후 통첩 앞에 섰습니다. 해외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수입세가 2배가 될 수 있다는 건조한 통보를 들었습니다. 일부는 생산의 일부를 미국 영토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예외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이 안도가 내일이면 감옥이 될 수 있는 끊기 힘든 유대의 첫걸음이 아닐지 의심했습니다. 애플은 자발적인 호의가 아니라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성보다 권력의 중심과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소매업에서는 영향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힘을 얻었습니다. 가전 매장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의 가격을 조용히 조정하며 진짜 이유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구 제조업체는 고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 30%나 40%의 세금이 붙는 국가에서 부품을 들여오는 것이 타산이 맞지 않아 생산 라인을 줄였습니다. 매장에서 계산대에선 60이 새 여성은 세탁기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 망설입니다. 그녀는 관세표를 보지도 외교 협상을 따르지도 않지만 짧아지고 비싸진 공급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피부로 느낍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도는 질문은 이 전략의 한계가 어디인지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창을 조금씩 닫으면서 건강한 경제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지자들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장이 재가동되고 일자리가 복원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자들은 오늘날 절대 자급은 환상일 뿐 아니라 위험하며 다리를 끊는 것이 다시 놓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경고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을까요? 아니면 둘 다 틀렸다면 폭풍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그 사이 해외 수도들에서는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말을 새롭게 두고 있습니다. 일부는 유럽, 아시아, 혹은 영내 파트너와 손잡아 손실을 만회하려 서두릅니다. 다른 더 신중한 이들은 자국민에게 굴복처럼 보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워싱턴과의 대화를 유지하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이전에는 부차적이었던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며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 합니다. 이는 불평등한 경주입니다. 모든 이가 같은 적응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한 발 물러서면 미래에 두 발 전진할 수 있는 인내의 게임이기도 합니다. 긴장은 정부와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사회 안에서도 상반된 전략을 주장하는 임원들 간 충돌이 벌어집니다. 일부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로 현지 생산에 투자하자고 하고, 다른 일부는 기술과 자동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세금 일부를 흡수해 경쟁력을 유지하자고 합니다. 이 내부 분열은 딜레마를 낳습니다.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베팅을 할 것인가? 그리고 기다림이 거의 사치로 들리는 환경에서 주주들을 어떻게 설득할까요? 사회적 측면에서도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한때 해외를 상업적 기회의 공간으로 보던 가족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두려움을 뒤섞어 바라봅니다. 외국에서 오는 모든 것이 세금이 붙어 더 비싸질 것이라는 인식은 소비 습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먼 곳에서 온 물건이라도 한때는 손에 닿던 상품들이 이제는 희귀한 기운을 띱니다. 이것이 더 활발한 내수 시장을 만들 수도 있지만 선택의 다양성을 빈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통제감이라는 감각과 맞바꿔 다양성을 포기할 의향이 얼마나 있을까요? 공식 발언은 여전히 각 관세가 더 강한 미래를 향한 계산된 한 걸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서사 속에는 채용을 멈춘 공장, 하역량이 줄어든 항구, 다음 시즌에 충분한 재고를 확보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인들의 이야기가 공존합니다. 이론과 현실의 거리는 매달 벌어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정책이 협상 테이블로 파트너를 끌어들이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워싱턴에 손이 닿지 않는 다른 길을 어쩌면 영구적으로 찾도록 부추기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토론토와 오타와에서 열린 최근 회의에는 공기부터 달라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얼굴에 드리운 걱정 때문만이 아니라 대화가 더 조각난 톤을 띠며 마치 각 참석자가 게임의 일부를 스스로만 간직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좌관, 장관, 그리고 주 정부 대표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안보다 물결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 아직 어떤 움직임이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워싱턴이 부과한 새로운 무역 장벽에 관한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원래 지도에 없던 새로운 갈래길이 나타났고, 이는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은 신속한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항구로 향하던 곡물이 이제 유럽 행선박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이거나 전면적인 대체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변치 않을 것 같던 일상을 흔들기에는 충분합니다. 수십 년 동안 고정된 구매자와 같은 상업 언어를 쓰며 동일한 납품 일정을 반복해온 농부들이 이제는 번역된 계약서, 다른 품질 기준, 그리고 먼 시간대에 맞춘 납품 기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 한 조각이 준비할 틈도 없이 거꾸로 뒤집힌 듯한 변화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이동이 단순한 필요뿐 아니라 예방의 이유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더 먼 파트너의 까다로운 요구를 감당하는 것보다도 큰 위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의식 변화는 앞으로 몇 년간 캐나다의 무역 지형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질문도 남깁니다. 다양화의 대가로 역사적 유대를 잃게 된다면, 오랜 파트너가 더 이상 첫 선택이 아니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는 것일까요? 서부주에서는 긴장의 양상이 다릅니다. 그곳의 자원 생산은 다수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방패막이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점도 불안정성을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광업 부문의 기업들은 무역 분쟁이 간접적으로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대비해 물류 비용 인상을 반영한 비상 조항을 계약에 추가하는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단일 무역 흐름에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할 위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반찬 단가지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더 은밀하지만 의미심장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농기계 부품이나 대형 차량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공급 모델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품을 미국에서 수입하던 방식을 버리고 남미나 동유럽에서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재정적 이유만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지닙니다. 국경 밖에서 내려지는 결정에 덜 취약한 생산 구조를 향해 국가가 조금씩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는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꺼리는 모순이 있습니다. 전략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의 관세가 장기적으로는 정반대의 결과, 즉 미국 시장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익힌 파트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적응한 이들은 예전의 의존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무역로가 힘을 잃고 새로운 대체 루트가 힘을 얻는 신신 무역지리의 탄생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명확합니다. 이 새로운 길목을 누가 장악하게 될까요? 문화적 영향도 은근히 나타납니다. 국제박람회와 비즈니스 미팅에서 캐나다 대표단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이웃, 자연스러운 파트너라는 이미지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복력, 적응력, 복잡한 시장에서 혁신할 수 있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지리적 인접성보다 정치 경제적 유연성이 더 중요해질지도 모르는 미래를 대비한 보석입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적응이 창의적인 형태를 띱니다. 온타리오 남부의 소규모 와이너리들은 최근 체결된 무역 협정을 활용해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수십억 달러 규모와 비교하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상징적 의미는 큽니다. 위에서 해결책이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영역에서 대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여러 분야에서 반복되면 위기에 대한 대응이 곧 재창조의 과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긴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부 내에서는 대응 강도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같은 강도로 보복하자고 주장하고, 다른 일부는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고
단기적으로 대체제가 없는 산업에서는 그 방식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기술적 논쟁을 넘어 정치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업 주권을 지키자는 입장이고, 다른 한쪽은 일시적 양보를 하더라도 대화 채널을 유지하자는 실용주의 입장입니다. 이 모든 결정은 일상 속에서 얼굴과 이야기를 갖습니다. 온타리오 내륙의 한 소방 장비 제조업체는 해외에서 들여오기로 한 일부 부품 때문에 특수 소방차의 납품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 지연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노후 차량을 대체해야 할 새 차량이 준비되는데 2년 이상 걸린다는 사실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협상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정치적 결정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감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 지점에서 거시경제는 현실과 만납니다. 관세, 제재, 협정을 더 이상 추상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빵값, 다리를 고치는 데 걸리는 기간, 농부가 수확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쌓이면 국민이 지도자와 국제동맹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합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연설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경고 사이에서 한 가지 확실한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무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환이 전략적으로 이끌릴 것인지 아니면 외부 압력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질 것인지입니다. 이 선택은 기술적인 동시에 깊이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경제적 운명뿐 아니라 미래의 스스로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결정합니다. 브라질리아, 부에노스아이레스, 보고타, 산티아고의 지휘실들은 마치 같은 숨결을 나누는 듯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소식은 어떤 공식 성명보다도 빨랐습니다. 더 높고 더 구체적이며 단순한 경제를 넘어선 의도를 품은 새로운 관세. 세부 내용을 들으러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서열 재정립, 동맹 재편, 그리고 권력의 무게를 망치처럼 휘두를 의지가 드러난 노골적인 시위라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이 새로운 물결의 한가운데에는 브라질이 있었습니다. 모든 대미 수출품에 대해 50%의 세율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차가운 설명은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비난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내부 수사 진행 방식과 더 이상 직위에 있지 않지만 여전히 여론을 양분하는 인물들에 대한 대우를 거론했습니다. 발표를 들은 브라질의 핵심 산업기업인들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즉각적인 손실과 동시에 이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위기를 아시아 파트너와 브릭스 회원국과의 협정을 가속화할 기회로 보는 이들도 있었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물류망 전체를 흔들어 수년간의 공백을 만들 것이라 우려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눈치챈 것은 대응의 속도였습니다. 장기적인 의회 토론이나 형식적인 협상은 없었습니다. 불빛이 희미한 집무실 안에서 장관들과 고문들은 방역안을 작성했습니다. 미국산 제품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되 완전한 결렬 없이 불편함을 주도록 목표를 정밀하게 설정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미국 내 각 주의 사회적 압박 지점을 정확히 짚어 타격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멕시코는 자국 제품에 30%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단독 대립이 아니라 캐나다와의 양자 협력으로 새로운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는 북쪽 이웃과의 노골적인 견제를 피해온 수년간의 신중한 외교를 깨는 결정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캐나다와 멕시코 장관들은 나란히 앉아 수출 경로뿐 아니라 인프라, 에너지, 기술 분야의 공동 투자를 논의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워싱턴과의 무역이 불안정해진다면 경제를 움직일 다른 문을 열어 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이런 연대의 길을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미 남단에서는 저항 블록에 참여할지 아니면 당장의 국익을 위해 단독 협상을 할지를 두고 지도자들이 갈라졌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통령 보좌관들은 캐나다, 멕시코와의 공조가 자동차 산업 같은 취약 부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이로 인해 훨씬 더 가혹한 보복을 받을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런 내적 분열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질문은 단순하고 냉혹했습니다. 충성의 값은 얼마이며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가? 이 와중에 미국 외교는 모순된 언어로 움직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보호하고 산업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관세를 옹호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특정 정치적 조건이 수용될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외국 지도자들에게 은밀히 보냈습니다. 이런 이중 행보는 불신을 키웠고 국제무역이 예고 없이 규칙이 바뀌는 권력의 게임판이 되었다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이런 인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렌지와 커피 수출업자들이 대미 양자 분쟁과 무관하게 공급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장기 계약을 제한하는 유럽 구매자들의 연락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까다로운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드문 기회였지만 동시에 물류 재정적 위험이 따랐습니다. 새로운 항로 개척은 운송망 전체의 재설계, 먼 항구에서의 파트너십 체결, 그리고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규제를 감당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 시장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열린다면 그 모든 노력이 가치 있는 투자로 평가될까요? 아니면 위장된 배신으로 간주될까요? 이 재편의 가장 흥미로운 효과는 수출 그래프가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외교관들 사이의 물밑 대화에서 드러났습니다. 수년 만에 평소에는 거의 입장을 공유하지 않던 국가들이 협상 전략, 취약 지점, 임시 동맹 가능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공통의 두려움은 단순히 미국 시장 점유율을 잃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대안이 부족해 다른 파트너와 더 불리한 협정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몰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진짜 승부는 이미 발표된 관세가 아니라 언제든 불시에 등장해 판을 또 한 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관세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콜롬비아가 외교적 교착 상태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정치 개입에 대한 상호 비난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마찰을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의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콜롬비아 정부는 BDCS 연계 금융기관과의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며 미국 자본과 협정에 대한 의존을 줄일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지역 경제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믿어온 이들에게 위험한 선례였습니다. 이제 질문은 권력의 복도 곳곳에 퍼졌습니다. 만약 더 많은 나라가 같은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타자 회의의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거의 자동으로 리더십을 행사하던 미국 대표들은 과거에는 서로 경쟁하던 대표단들이 사전에 조율한 단호한 발언에 직면했습니다. 수사학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할 의향이 있는가로 변했습니다. 작은 반전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는 반대 투표, 저기서는 뜻밖의 기권, 그 하나하나가 표면적인 안건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충돌과 접근의 얽힘 속에서 부상한 것은 라틴 아메리카가 단순한 반응을 넘어 새로운 무역정치 분쟁 구도에서 스스로의 각본을 쓰기 시작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 커져가는 자율성이 집단적 강화로 가는 발걸음일까요? 아니면 내부 분열의 전조일까요? 그리고 답이 나오기 전 동맹과 경쟁의 지도를 또 한 번 바꿀 다음 수는 무엇이 될까요? 아마도 이번 사이클을 가장 잘 드러내는 특징은 그 역설일 것입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접근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깊은 균열도 나왔습니다. 공동의 위험 앞에서 전략적 교차점을 발견한 나라들을 하나로 묶었지만 한때 흔들림 없다고 여겨졌던 동맹과 블록을 해체하기도 했습니다.
내부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많은 이들이 존재조차 믿지 않았던 적응력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남은 의문은 이 에너지가 정말로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만드는 데 쓰일 것인지, 아니면 다음 폭풍이 몰려오기 전까지만 균형을 유지하는 데 쓰일 것인지입니다. 최근의 무역 분쟁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경제 충돌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서사를 시험하는 장이었고 권력과 정체성을 선언하는 무대였습니다. 관세는 더 이상 기술적인 조치가 아니라 누가 규칙을 정하고 누가 그것에 도전할 의지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징은 유동적입니다. 오늘 힘으로 읽히는 것이 내일은 고립으로 해석될 수 있고, 지금 방어로 보이는 것이 미래에는 도발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불안정한 영역에서 다음 장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겪은 경험들이 필연적으로 그 형식을 빚어낼 것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이해하려면 헤드라인과 피상적인 분석을 넘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주역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출신과 가치관, 선택을 이끄는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인물들은 결코 우연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공개 행보는 수십 년에 걸친 궤적, 일찍부터 키워온 야망, 세계관을 형성한 경험, 그리고 대중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향력 네트워크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지거폴리틱스의 움직임을 이끄는 숨겨진 지도를 손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를 형성하는 힘을 해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대통령들의 출신, 모순, 그리고 결정의 논리를 깊이 탐구한 전기들을 모은 독점 이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의 접근 방법은 고정 댓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무역정치 긴장의 이면에 대한 성찰이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당신의 견해를 나누고 영상을 좋아요해 주시길 권합니다. 그래야 이 대화가 더 넓게 퍼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당신의 관심과 성찰이 이 공간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끌 것입니다.